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우리 눈의 기능을 설명할 때 카메라에 비유합니다. 눈이 카메라라면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과도 같다고 하죠. 카메라의 필름이 뿌옇게 되거나 너무 오래돼서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백내장 노안 또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질환을 설명할 때 흔히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망막이 손상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황반 변성을 비롯해서 황반 원공과 같은 황반의 문제도 있고요. 망막 색소 변성증도 있습니다.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망막 질환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문제지만 저체중 역시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아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노인들의 저체중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서 카메라 필름에 비유되는 곳이 망막입니다. 황반 변성, 황반 원공과 같은 황반 질환을 비롯해서 당뇨 망막병증, 망막색소 변성증과 같은 여러 망막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 손상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적이라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망막을 예전의 카메라 필름에 비유하지 않나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눈을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필름 카메라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필름인데요. 네. 망막은 바로 그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 눈 속에 보면 벽지처럼 발라져 있어요. 비닐 한 5겹쯤 되는 그런 굉장히 얇은 필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막 형태로 마치 벽지처럼 발라져 있다.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교수님, 그 망막의 중심부에 황반이 있는 건가요? 황반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 내가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서 빛이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물하고 내 눈의 검은자, 각막이라고 하는 검은자의 중심부를 통과해서 눈으로 직선으로 제일 뒤쪽, 눈 안쪽에 제일 뒤쪽 망막이라고 하는 필름의 한 점에 초점이 맺혀요. 그 점을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황반의 크기가 볼펜 자국만 해요. 0.5mm. 예.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색을 보는 시각세포들이 한 600만 개가 몰려 있어요. 예. 다른 망막에는 색을 잘 보지 못하는 명암 정도를 구분하는 시각세포가 한 1억 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색을 보는 세포들이 아주 굉장히 정밀한 것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황반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대부분 다 뭔가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황반 변성, 황반 원공, 황반 주름과 같은 질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황반 변성은 황반 아래에 나쁜 혈관 덩어리가 생겼다가 터지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고요. 예. 황반 원공은 그 0.5mm 작은 점이 그 벽지가 그냥 뽕 떨어져서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예. 황반 주름은 그 황반 표면에 주름이 생기면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죠. 다 시력이 떨어져요. 예. 그럼 황반 질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나이인가요? 노인들에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황반 변성 그러면은 50세 이후에 생기는 병, 황반 원공, 황반 주름 전부 다 60대에 생기는 병 그렇기 때문에 예. 노화와 관련이 제일 많다고 보면 됩니다. 네. 노화와 관련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노인성 황반 변성으로 진단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2017년도에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이 망막 질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당시 황반변성이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15%. 아, 15%. 그다음에 60대 하면은 뭐 20%, 70대 예. 하면 25%. 뭐 이렇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8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지금은 그때보다 한 150%, 1.5배가 더 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를 1년 먹을수록 우리가 황반변성이라는 그 질병에 걸릴 위험도가 네.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로 돼 있고요. 네.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은 훨씬 더 2배 이상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만큼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황반 질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망막 질환의 또 다른 위험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얘기가 되는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정말 위험한 병인데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병이에요. 네, 그 이유는 이 당이 높은 피가 흐르면서 혈관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내려가는데 예. 우리 눈 속 망막의 혈관이 우리 몸에서 제일 가는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혈관이 터지거나 못 쓰게 되거나 막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예. 그게 야금야금 점점 심해져서 한 당뇨를 한 20년 앓게 되면 눈 속에 미세한 혈관들이 다 망가져서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선 아마 실명 1등 질환이 당뇨의 눈 망막증이라고 보면 될 거고 네. 65세 이상만 따지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황반변성이 실명의 1등 질환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의 혈관이 망가진다는 건데요. 그럼 당뇨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혈당 관리를 잘하면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도 그만큼 낮아집니까? 아무래도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피가 흐르면 혈관을 갉아먹듯이 손상을 시켜서 혈관이 망가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당연히 혈당이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혈관 손상도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운동을 하게 되면 네. 또 혈관들이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당뇨를 얼마큼 잘 조절하느냐의 기준으로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하거든요. 네.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치로 알려주는 그런 수치인데 예. 이게 7 이하로만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면 눈의 당뇨 망막증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당뇨 망막병증을 한 3분의 1 감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당화혈색소 1을 운동으로 얼마큼 1을 낮추려면 얼마큼 운동해야 되냐 봤더니 예. 일주일에 5일 정도를 30분 정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예. 당화혈색소를 1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제 망막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실명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명과 연결되는 질환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필름이 예를 들어서 뭐 구겨지거나 손상이 되거나 물에 젖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진이 찍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의 망막의 손상은 대부분 보는 것과 관련되는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 네, 시력이 나빠지는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요. 진행 속도가 빠르거나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개인차가 있고요. 예.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원칙을 잘 지키면
이 망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망막 질환에서 또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불리는 질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과 같은 의미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네요. 이 망막색소 변성증은 망막색소 상피 변성증과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른가요? 네네, 조금 다르고요. 망막색소 상피라는 거는 망막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세포 이름이 망막색소 상피인데 예. 얘는 우리 눈을 암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암실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요. 예. 이 세포가 시각 세포를 엄마처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다. 망막 색소 상피 변성은 황반 변성 같은 질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미고요. 네. 망막 색소 변성은 좀 달라요. 예. 망막이 원래 갈색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무스름한 색소들이 나타나면서 망막의 필름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병이거든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 인자가 관여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럼 망막 이영양증도 같은 의미인가요? 망막 이영양증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이거는 망막이 어떤 유전적으로 손상이 되는 질환을 통틀어서 망막 이영양증이라고 하고요. 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 어려운데 이영양증이요. 네. 그 중에서 망막의 시각세포, 망막의 시세포만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유전에 의해서 네. 그런 망막 이영양증을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망막 이영양증은 망막의 여러 세포들이 다 어떤 이유로 유전적인 이유로 손상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망막 색소 변성인데 이것은 망막의 시세포만 점점 빨리 나빠지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상으로 망막 세포가 변성이 되면 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유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유전자 이상이긴 해도 부모와 상관없이 본인 때부터 단독으로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부모나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어떤 유전 인자가 나한테 와야지 이 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면 3명 중에 1명은 그런 가게도 없이도 나한테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부모로부터 이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유전 양상이 다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지만 이 질병이 나한테 오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예. 엄마나 아빠 중에 1명만 있어도 나한테 오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예. 엄마한테만 유전 인자가 있는데 이게 아들한테만 물려지는 그런 타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이 병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타입을 가계도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수님, 망막 색소 변성증이 유전자 이상이라면 어릴 때부터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깁니까? 어릴 때 제일 특징적인 그 이상이 뭐냐면 네. 야맹증이에요. 야맹증이요? 네네네. 유치원 때부터 생기는 타입이 있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생기는 타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한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밤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더듬더듬거리고 생활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밤에 특히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예, 밤에 뭐 가로수가 좀 밝으면은 그렇게 좀 덜 문제가 되는데 네. 뭐 가로수도 없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하면 정말 어두워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눈을 이렇게 어두운 곳을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망막 색소 변성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뭐 가로등이 없으면은 전혀 걷기도 되게 힘들어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유치원 때 생기는 경우나 초등학교 때 생기는 경우가 약간씩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유전 인자에 따라서 아까 네.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지만 생기는 타입이 있는데 네. 이런 타입은 좀 일찍 생기고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타입은 조금 늦게 이런 게 생겨요. 예. 네. 근데 야맹증의 증상이 있어도요, 어릴 때는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부모님이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의 진행 속도는 뭐 유전자의 종류라든지 개인차가 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유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상염색체 우성, 상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엄마 아빠가 둘 다 있는 그 두 유전자가 나한테 다 와야지만 생기는 거를 상염색체 열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엄마한테 있는 유전자가 나한테 남자한테만 왔다. 그거를 X염색체 연관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다 조금씩 다 달라서 근데 보면은 상염색체 열성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두 다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유전자가 나한테 왔을 경우에 이 두 유전자가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일찍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유전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망막색소 변성증이어도 큰 불편 없이 지내다가 노년기에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야맹증은 있어요. 야맹증은 있는데 네. 야맹증은 요즘에 뭐 도시에서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는 않고요. 밤에도 워낙 가로등이 워낙 밝아서요. 좋으니까요. 밝아서.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도시에서 지내는데 네.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밤에 내가 조금 어둡다 이런 거는 알고 있을 건데 네. 상염색체 우성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한 분만 있는 경우에 그 유전자가 나한테 왔을 경우 이런 타입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력도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크게 성인 때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근데 이 염색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염색체 우성이죠. 네. 이런 경우는 좀 늦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 진단을 받게 되는 건 좀 시력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아마 건강검진 같은 거를 받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다른 이상으로 왔는데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맹증이 있거나 하면은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거를 많이 느끼면 아이들을 검사하러 좀 일찍 오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치료법이 있습니까? 원래 유전적으로 이런 망막색소의 이상이 생기면 말하자면 우리가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한 80년을 쓴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80년 정도, 뭐 100년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한 70세, 60세나 70세 정도로 빨리 노화가 돼서 죽는 거예요. 이 기능이. 그러니까 이 보는 기능이 빨리 퇴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빨리 퇴화가 되는데 사실은 유전자를 고쳐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없다가 유전자를 치료하는 법이 없다가 2017년에 미국에서 이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모든 망막색소 변성증을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망막색소 변성증 중에서 어떤 특별한 RPE65라는 굉장히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망막 색소 변성증 100명 중에 1명이 좀 안 되긴 할 거예요. 네. 네, 해당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한 2021년에 도입됐고 아마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치료가 되긴 하는데요. 전제 조건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그 RPE65라는 그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대상이 돼요. 그리고 좀 젊은, 아직은 시각세포가 다 망가진 다음에는 좀 어렵고요. 네,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면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라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치료라고 한다면 병의 진행을 좀 늦추는 걸 목표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치료를 하면요. 이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예. 바이러스에다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다가, 예. 정상 그 RPE65라고 하는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붙여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망막 아래쪽에 주사를 해요. 예. 그러면 얘가 주사의 약처럼 이렇게 쭉 되다가 망막 세포에 감염이 되는 거죠, 일종의. 바이러스니까.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됐다는 것은 예.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유전 인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망가진 RPE65 유전자를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유전자를 자기 유전자로 고쳐버려요. 아. 예, 그렇게 했더니 한 달 정도 후에 좀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그 특징이 있는데, 네. 시야도 그래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각세포도 서서히 노화가 빨리 되는 거잖아요. 퇴행이 빨리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C세포도 건강하게 현재까지는 한 4년 정도 관찰을 했더니 4, 5년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또 야맹증도 좀 개선이 되고, 네, 그래서 병의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기대는 이 효과가 오래 가서 네. 병이 아예 발현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게 순서겠어요? 예, 유전 인자가 아까 상염색체, 우성, 열성, X 염색체 네. 관련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각각 다 특징적인 염색체들, 제일 많은 염색체들이 있어요. 음. 그거를 검사하고 그 중에서 상염색체의 열성 타입인 경우 중에 RPE65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그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그럼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진단된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유전자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딱 계산된 거는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 망막 색소 변성 환자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 병이 인구 5,000명에 1명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5천만 명 정도라고 보면 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교수님, 망막 색소 변성증의 진행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망막의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망막에는 굉장히 미세한 혈관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운동이죠. 운동이요? 네, 운동은 조금 전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를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는 것은 당뇨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좋고 네. 눈에도 좋고, 그 다음에 기름진 고기 대신에 채소가 풍부한 영양이 풍부한 좋은 식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금연하는 거, 네. 그리고 음주나 또는 절주, 어쨌든 술도 눈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활하는 것은 망막의 건강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강 법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망막 색소 변성증을 중심으로 망막 질환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이성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만은 건강의 위험 신호일 뿐 아니라 비만 자체로도 병이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비만이 체중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요.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을 생각할 때 체중도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저체중은 어떨까요? 특히 노인 건강에 있어서 비만 못지않게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저체중입니다. 어떤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만 자체도 병이고 비만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이 강조가 되는 걸까요? 예, 비만은 사실 이미 질환으로 인정이 됐죠. 네. 그래서 비만과 연관돼서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동반율 엄청 높잖아요. 네. 또 이거에 합병증들이 있잖아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현저하게 오르는 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적정 체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망률을 높이고 이완율을 높이는 비만을 피하자라는 측면에서 적정 체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만이 고혈압을 비롯해서 당뇨병도 그렇고요.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른 몸이 건강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이상 체중, 적정 체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연령대에 성인 혹은 어린이의 사망 위험률을 계산해서 예. 가장 사망 위험률이 낮은 범주를 찾아내서 적정 체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체중보다 더 높으면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고 하고 예. 적으면 저체중이라고 하니까 네. 범주를 정하는 기준 자체가 사망 위험률이니까 적정 체중 범주에 사람이 가장 오래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마른 몸은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당연한 얘기가 하겠습니다. 적정 체중보다 높으면 과체중 비만, 낮으면 저체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 중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체중 그룹이 어떤 점에서 경증의 비만 그룹보다 사망 위험도가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것이 특히 노인의 경우에 심각해서 네.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를 우리가 왜 비만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예. 그중에서 23을 넘어가면 과체중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네. 정상 체중이라고 여겨지는 체질량 지수 20에서 22.5 사이의 사망 위험이 과체중 범주의 노인보다 더 높고 예. 그게 더 말라서 20 미만이 될 정도로 아주 저체중이 돼버리면 과체중보다 2배 이상 사망률이 높고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낮은 17.5 미만으로 가버리면 3배 이상 사망 위험률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노인의 경우는 이 사망 위험률이 오히려 저체중에서 비만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체중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량 지수로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체질량 지수로서 체질량 지수라는 게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체중을 키의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은 말씀드렸듯이 20에서 23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20 미만이면 일단 체중이 적다라고 하지만 체질량 지수로서 얘기할 때는 18.5 미만이면 완전한 저체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정상 체중의 90% 미만이면 저체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체질량 지수로 환산하면 예. 기준이 대략 20 정도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에 못 미칠 때 나타나는 위험은 뭔가요?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 게 가장 사망까지요. 그렇죠. 사망 위험도가 정상이거나 혹은 과체중 혹은 경도의 비만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데 예.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가 올라간다든지 네. 암에 걸렸을 때도 저체중자가 훨씬 더 사망 위험이 높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보면은 저체중자의 폐결핵 발생 위험이 정상 체중인의 2.4배나 된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네. 그것 이외에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근감소증 같은 게 많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치매 위험도 높인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저체중의 위험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식생활부터 생활 습관들도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일단 노인들은요. 입이 짧아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소화력도 그렇고 확실히 덜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들은 갑작스럽게 혹은 서서히 소위 말하는 입맛 없음, 식욕 부진, 요것과 연관된 식사량의 섭취 감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원인이 뭐냐? 그리고 따지면 신체 활동을 적게 한다. 아니면 예. 미각이나 후각이 아무래도 둔해졌으니까 적게 먹는다. 입맛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구강 건조증이나 타액 분비 저하 같은 거 많이 동반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껏 식사를 했어도 소화액이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진다거나 예. 또 노인들이 병이 동반된 게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약을 드실 때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다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 환경을 살펴보면은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아니면 노인들만 사는 노인 가구가 많은 것도 역시 식사 주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실하거나 같이 먹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는 이런 문제가 돼서 네. 자, 첫 번째 식욕 부진과 식사량 섭취 감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꼽는다면은 우울증, 노인 우울증이 동반되어서 네. 역시 식사량 줄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노인 우울증이 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또 나이 들수록 근력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저체중인 분들은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 감소증의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누구나 다 체중을 뺄 때 뭘 빼고 싶어요? 지방을 빼고 싶죠. 그렇죠. 근데 곱게 지방만 빠진가요? 참 어렵죠. 근데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의 체중 감소는요. 더군다나 그거 감안해서 네. 예쁘게 체지방만 빠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섭취량이 감소하는 게 특히나 단백질 섭취량 감소하고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미세 영양소들 감소하면 네. 오히려 몸에 가장 중요한 근육세포가 위축이 되고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네.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감소증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체중 감소와 연관돼서는 당연히 동반되는 근감소증 우리가 진짜 염두에 둬야 되고요. 네. 이렇게 근감소증이 됐을 때 단순히 팔다리만 근육이 줄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심장이라든지 폐를 움직이는 소근육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삼킬 때 사용하는 목의 근육에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면 네. 음식을 삼키기도 힘든 연화곤란 또 심장이나 폐나 장에 움직이는 근육들이 전부 약화되니까 네. 이런 면에서 정말 문제가 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근감소증뿐 아니라 저체중인 분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을 살펴볼 때 빈혈을 비롯해서 또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육 감소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고 또 당연히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들어가는 영양소 부족하니까 또 빈혈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당연히 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우리가 왜 얼핏 생각할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있어서 심혈관으로 뇌졸중으로 많이 쓰러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뚱뚱한 사람한테 많은 건 마른 사람한테는 없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 웬걸요.
신장질환,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발병한 사람의 경우 네. 저체중군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좀 심하지 않은 경증의 비만 그룹이 오히려 사망률이 가장 적고요. 예. 저체중군이 됐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으니까 네. 정말 문제가 많고요. 암에 걸렸을 때도 비슷합니다. 네. 저체중의 경우는 암의 재발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예. 사망 위험도가 뭐 유방암이라든지 네. 두경부암이라든지 식도암의 경우 뭐 훨씬 많고 대장암의 경우 역시 저체중이면 심지어 사망 위험이 90% 가까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니까요. 손해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과체중, 비만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체중의 위험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사망률만 따지면 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빈혈 같은 경우는요, 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지러우면 무조건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뭐 어찔어찔합니다 하는 분이 실제로 빈혈인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 귀 쪽에 뇌이에 중심 잡는 기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뇌 안에서 혈류가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 빈혈의 경우가 드문 이유가요. 빈혈의 경우는 아주 급작스럽게 갑자기 피를 쏟았거나 이런 이유로 급하게 온 빈혈의 경우는 어지럼증 당연히 동반되고 예. 저혈압 동반됩니다. 아니면은 빈혈의 정도가 정상 여성이 소위 혈색소가 12 이상이고 남성이 13 이상인데 뭐 한꺼번에 7, 8 혹은 뭐 6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 천천히 진행되는 빈혈들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심지어는 12가 정상인 여성이 10 아니면 9, 8까지 내려가도 어지럼증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만성 피로, 뭐 지치는 거 이런 것들을 대부분 호소하지 예. 아니면 숨차다든가 그런 걸 호소하지 어지럼증은 생각보다 많이 호소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은 오히려 귀를 먼저 살펴보고 네. 그리고 머리 쪽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노인들은 아무래도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고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선망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선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노인이 됐을 때 그 급성 질환에 걸리거나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럴 때 상당히 동반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그 자기 자신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더 심하게 올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중증 질환을 가진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은 선망 올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망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처음 생각은 이게 급성으로 동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치료를 해주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역시 이것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의 면역력 저하, 특히 저체중 노인에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선망이 생기면 치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선망이 어떤 상태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선망의 경우는 급성으로 중증 질환이 걸렸거나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완전히 정신병처럼 주변을 알아보지 못하고 환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보려다보면은 없던 정신병 혹은 치매가 생겼다고 우리가 오인할 소지가 굉장히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감별하는 이유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을 치료했을 때 선망의 경우는 완벽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령의 중환자들에게는 체중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초고령이 될수록 많은 경우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체중이 당당하게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점점 바싹 마른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말 유전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타고난 분이 아니면 85세, 90세 이후까지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는 분 굉장히 드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서 사이사이에 급성질환, 뭐 독감 폐렴이나 아니면 뭐 요로 감염이나 아니면 넘어져서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급성 상황들, 손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접하게 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게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되면서 원래 젊었을 때의 체중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내가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의 적정 체중보다 많아서 나는 다이어트해서 살 빼야 돼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펄쩍펄쩍 뜁니다. 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될수록 오히려 과체중 내지는 경도의 비만으로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로 연세 높은 분들이 다이어트해서 살 빼겠다는 말씀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분 빼고는 네.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다이어트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근데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걸 저체중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체중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료실에서도 얘기 듣지 않으세요? 요즘은 노년기에도 또 마른 몸을 원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설득을 해야죠. 네. 마른 몸 원하셔서 본인이 빼겠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저체중이 목표는 절대로 아니다. 적정 체중보다 오히려 약간 많은 쪽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라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체중의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도 높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영양분이 적어서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D나 E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예.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호르몬이 오히려 신경세포 보호 역할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무려 한 200만 명 가까운 숫자를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낮아서 저체중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군보다 치매 발병의 위험률이 무려 34%가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거든요. 예.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고 해도 너무 살 빼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중과 치매가 연관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의 빈혈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저체중이 빈혈 위험을 높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체중이 되는 사람은 영양 부족으로 즉 철분 섭취도 부족하고 흡수도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이 빈혈의 경우는 장기 기능이 저하돼서 빈혈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 골수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증의 빈혈하고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역시 빈혈과 연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노인들은 상당 부분 동반된 만성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도 역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노인들의 빈혈 자체가 생길 확률이 높은 데다가 저체중까지 있으면 예. 영양 섭취 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확률이 올라가니까 아무튼 저체중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위험들을 생각할 때 노인들의 적정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싶은데요. 또 노인일수록 과체중이 저체중보다 낫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 좀 일단 음식으로 설명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하루 3끼 드시는 분은 3끼를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드시고, 나는 하루에 2끼만 먹는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끼라도 항상 규칙적으로 드시되, 예. 그 내용물에는 적절한 단백질을 꼭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뭐 면역력에도 필요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살이 마구 빠지는 걸 피하는 데도 꼭 필요하고, 요건 제가 또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요? 나는 고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매 끼니마다 고기 조금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그렇게 싫거나 먹기가 어려우면 생선 작은 거 한 토막, 혹은 달걀 1개, 혹은 두부,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만은 꼭 섭취하시라. 끼니 때마다. 그거는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꼭 필요할 경우는 사실 단백질 보충제도 일부는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골고루 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뭐 경구 영양 보조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요새 시판되는 약국에서도 팔고 또 홈쇼핑에서도 팔고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경구 영양 보조액이 있습니다. 보통 200cc짜리 팩이나 캔 같은 거 팔거든요. 요게 다양한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확히 cc당 1칼로리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간식으로 하루에 1개 정도, 2개 정도 쓰시면 상당히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음식에 대한 조언 주셨는데요. 아직도 다이어트 하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적정 체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체중보다는 과체중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분들은 과체중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체중을 매일 확인한다기보다는 눈으로 볼 때 살이 쪘다, 빠졌다를 짐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은 말라도 배는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도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전신적으로 찐 거보다는 소위 말해서 복부 비만이 건강에는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부 비만의 경우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이 있는 편인데, 바로 복부 비만, 이것이 바로 내장 비만을 의미하고, 내장 비만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심장 혹은 뇌혈관 합병증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데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조건 체중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사실은 전체, 저는 몸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바디 쉐입이라고 하잖아요. 쉐입을 잘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체중의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식사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하는 것 잊지 말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저체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의 당신의 모든 것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